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알파고의 학습 방법인 강화학습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학습은 인공지능의 다른 학습 방법인 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 달리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학습 방법인데요. 최근 오픈 AI의 챗 GPT하고 그다음에 구글 딥마인드가 발표한 제미나이의 언어 모델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배경에는 이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최종 파인튜닝 과정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강화학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강화학습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발전 과정 그리고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과 관련된 연관 학문은 먼저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학습 모델 중에 한 분야이죠.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 강화학습이 있는데 결국은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과학이라고 해서 OR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하는 산업공학이나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최적화 문제에서도 사용되는 그러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강화학습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학문 분야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행동심리학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어 이론, 컨트롤 시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어 쪽하고 컨트롤 분야하고 그다음에 행동심리학이라는 것이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모델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학문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심리학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두 마리 고양이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지 주인이 나한테 먹이를 주는가를 배워나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 또는 동물들은 자신이 했던 행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결과가 만족스럽게 되면은 뇌 속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인공적인 에이전트한테 이 강화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식의 보상을 줘야 되는지, 즉 보상함수를 잘 설계하는 것이 이 강화학습을 잘 만드는 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동심리학과 함께 이 강화학습에서 가장 주요한 학문 분야가 바로 제어 이론이 됩니다. 이 제어라는 것은 연속적인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의사결정을 찾는 것이 바로 컨트롤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S라는 것은 이제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일련의 상태가 있을 때 각 어떤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의사결정이냐를 찾는 것이 바로 컨트롤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 제어라는 것은 컨트롤 문제는 문제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이 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미국의 수학자인 리처드 멜만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이 되는데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사이즈가 크고 복잡한 문제를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눈 다음에 이 서브 프로블럼을 풀고 나서 이거를 합해버리면 전체를 풀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일련의 순차적인 문제를 푸는 것을 쪼개서 푼 다음에 이것을 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사실은 다음 영상인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이라는 영상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 벨만 이퀘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벨만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시간 단계 t에서의 상태 가치, 이건 상태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 상태 가치는 다음 시간 단계 상태 가치에다가 상태 전이 확률, 상태 전이 확률은 이 상태 S에서 상태 S 프라임으로 옮겨갈 때 확률을 의미하는데요.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감소계수를 곱하고 나서 즉시 받는 보상값을 합하게 되면 현재 시간 단계에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 벨만 이퀘이션이 되는데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 강화학습에서
이 컨트롤 시오리 관점으로 강화학습을 푸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진행됐던 강화학습 프로젝트 중 하나가 1951년에 스낙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스낙이라는 것은 스토캐스틱 뉴럴 아날로그 레인포스먼트 캘큘레이터라고 되어 있고요. 캘큘레이터는 컴퓨터를 의미하겠죠. 이 프로젝트는 이 1951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마빈 미스키, 그 당시 학생이었죠. 마빈 미스키 학생하고 그다음에 딘 에드먼드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40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 쥐를 모방하고 그다음에 미러를 찾을 수 있는 인물을 완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는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전체 스낙 시스템의 하나의 일부분인 그 한 부분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사용했던 이 학습 방식이 바로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볼 건 뭐냐면 진공관을 썼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아닌 아날로그,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분석을 썼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이 진공관이 모여서 쥐의 뇌를 만들었기 때문에 뉴럴 아날로그가 되는 것이죠. 1959년에는 알파고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체커 프로그램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요. 나와 있는 IBM의 연구원이었던 아서 사무엘은 그 당시 IBM 701이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체커를 둘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체커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 결과를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머신러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1989년에는 큐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화학습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큐러닝은 크리스 와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박사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데요. 일종의 그 템포럴 디퍼런스, 즉 시간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차 방법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현재의 시간 단계의 액션 밸류, 즉 행동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냐면 얘가 n번의 행동을 했을 때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n번의 행동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값하고 리턴 값이 되겠죠. 리턴 반환값하고 과거에 있던 행동 가치하고 뭔가 델타가 존재하면 이 델타를 학습률을 곱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바로 큐러닝이 되는데, 현재 그 대부분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학습 방법이 됩니다. 2013년에는 역사적인 논문 하나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DQN이라고 하는 강화학습 모델이 됩니다. DQN은 Deep Q-Learning Network의 약자로서 Q-러닝 방식으로 학습된 신경망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하고 그의 지도 학생들이 개발한 강화학습 모델인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태의 종류하고 행동의 종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테이블이라고 하는 Q 테이블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모든 것들이 기억들이 이 신경망 안에 저장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갖고 보여줬던 데모가 아타리 게임이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을 직접 훈련시키고 나서 이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 DQN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인지할 수 있는 CNN 모델이 앞에 있고요. CNN 모델이 이 화면이라고 하는 상태를 인지하게 되면 이 신경망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경험치들은 이 신경망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마치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이 신경망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큐러닝 방식의 모델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에이전트들은 신경망이라는 에이전트로서 이 강화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타리 게임에 적용했던 DQN 모델을 잠시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아타리 비디오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했던 벽돌 깨기도 있고 인베이더라고 하는 게임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우리가 비디오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연속적인 물체를 인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84 x 84의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는 4개의 프레임을 동시에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CNN 모델을 통해 갖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CNN 모델이에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망을 만들어서 이 4개의 프레임이 동시에 입력이 되면 4개의 프레임의 특성을 계속 추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플래튼이라고 해서 벡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레이어를 만드는 MLP 구조, 즉 FC 레이어를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출력 행동 센만큼, 즉 액션 센만큼, 액션의 개수만큼, 여기 나와 있는 조이스틱이 있죠. 이 조이스틱을 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거나 왼쪽으로 이동한다거나 버튼 누른다거나 하는 행동의 개수만큼 이 출력 노드의 개수가 결정이 되고, 맨 마지막에 저장되는 이 출력 노드 값은 뭐냐면 행동 가치가 됩니다. Q라는 것은 행동 가치가 되는데, 가장 큰 행동 가치의 값을 가지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이 DQN의 모델이 마지막에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참고로 DQN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토론토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이 구글의 딥마인드에 취업을 해서 알파고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죠. 구글의 딥마인드는 그 DQN을 더 발전시켜서 알파고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의 역사적인 대결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알파고는 이제 바둑만 잘 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죠. 그 당시 학습 방법은 이제 기보라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바둑이라고 하는 도메인 난리지를 지도 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고 제로가 더 연구가 됐는데, 알파고 제로는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뒀던 기보를 학습하지 않아요. 지도 학습을 하지 않고 오로지 바둑의 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알파고 제로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 제로하고 알파고 이세돌 구단 버전, 또는 나중에 커제 구단의 버전하고 했을 때 알파고 제로가 압도적으로 이겼던 결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는 2017년에 알파 제로가 있었는데, 알파 제로는 한 프로그램이 바둑하고 체스하고 일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쇼기를 동시에 둘 수가 있어요. 한 프로그램이. 이때 사용되는 거는 각각 게임마다의 룰만 가르쳐 줄 뿐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입견이 없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 바로 알파 제로가 되고, 2019년에는 뮤 제로가 발표가 됐는데, 뮤 제로는 알파 제로에다가 아타리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까지 합해진 겁니다. 여기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룰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대신 얘가 게임을 해가면서 스스로 어떤 것이 룰인지를 터득해 나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마치 사람이 새로운 PC 게임이나 보드 게임을 할 때 룰 없이 결과를 보고 배워 나가는 것처럼 뮤 제로는 4가지 서로 다른 게임을 동시에 하는데 룰을 배우지 않더라도 스스로 룰을 알아내 나가는 과정까지 터득하는 그러한 학습 모델이 됩니다. 2019년에는 이 강화학습 분야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오픈 AI가 발표한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라는 것인데요. 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 환경 안에서 에이전트가 하나인 것이 학습을 하는 것이었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환경 내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파란색 에이전트는 이제 오랫동안 숨어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되고, 이 빨간색 에이전트는 빨리 파란색 애들을 찾아내는 것이 임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 애들은 밀폐된 공간에 숨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다음 밀폐된 공간에서 입구를 막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빨간 애가 자기를 못 찾는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빨간색 애들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벽체를 넘기 위해서 램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파란색 애들은
이 램프를 숨겨놓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폐쇄된 공간이 없으면 이 파란색 애들은 이 벽체를 이용해서 스스로 폐쇄된 공간을 만드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애들은 이 폐쇄된 공간을 보기 위해서는 램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에는 램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벽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램프까지 숨기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인실리콘 메디신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이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통해 갖고 신약물질 후보를 만드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되었냐면 기존에 있던 약물들을 가지고 일종의 오토인코드 학습을 합니다. 비지도 학습이죠. 오토인코드 학습하게 되면 어떤 약물을 입력하게 되면 이거 유사한 약물을 예측하도록 하고 이것하고 원래 입력된 것하고 같도록 우수히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토인코드 학습을 하게 되면 현재 발표된 모든 약물들의 잠재 특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잠재 변수를 가지고 얘가 생성자가 새로운 약물을 만들어내면 이 새로운 약물이 기존에 있던 질병 단백질하고 얼만큼 잘 약효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여기에 피드백을 하는 방식의 강화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 신약물질 생성 모델이 새로운 신약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임상 실험을 하고 전임상이 통과가 되면 물질 특허를 등록하는 그런 식의 강화학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구글 딥마인드가 발표한 알파폴드 2라는 모델이 바로 강화학습을 사용한 모델이 됩니다. 알파폴드 2는 단백질의 구조를 3차원으로 예측하는 모델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리사이클링이라는 피드백이 바로 강화학습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폴드 2가 예측한 단백질 구조하고 그다음에 정답 단백질 구조의 차이를 이 보상값으로 해서 반복 학습하게 되면 얘가 더욱 더 정확하게 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구조가 바로 알파폴드 2가 되고요. 최근에는 이 강화학습이라는 것을 거대 언어 모델의 최종 학습 단계인 파인튜닝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발표한 챗 GPT나 아니면 최근 구글이 발표한 제미나이에서 마지막 단계의 이 학습에서 이 강화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강화학습을 하려면은 이 보상이라고 주는 즉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객체가 필요한데 오픈 AI인 경우에는 이 보상값을 결정할 수 있는 보상 모델,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학습을 시키고 나서 실제 최종 챗 GPT는 이 PPO라고 하는 강화학습 방식을 로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 모델이 리워드 모델이 이 PPO라고 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는 챗 GPT가 뭔가 답변을 하게 되면 이 보상 모델이 지속적으로 보상을 줘서 얘가 마치 사람이 행동 심리학 기반으로 뭔가 배워나가는 방식처럼 챗 GPT도 이 강화학습 방식으로 마지막 프롬프트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학습 방식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줬어요. 구글이 발표한 제미나이도 이 강화학습 방식으로 학습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미니의 성능이 GPT-4 터보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강화학습에 대한 굉장히 좀 디테일한 학습 방법을 아직까지는 구글이 터득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강화학습의 프레임워크인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즉 MDP는 이 강화학습을 풀어내는 처리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즉 MDP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마코프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코프 프로세스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요.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 확률적으로 다음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일이 전개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다음 상태는 확률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다음 상태를 결정하는데 뭘 따르냐면은 마코프 성질을 따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코프 성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적인 프로세스라는 거는 상태가 전이될 때, 상태가 바뀔 때 이 확률값에 따라서 상태가 바뀐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저희는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먼저 마코프 프로퍼티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예를 들면 시간 단계 t에서의 상태를 기준으로 다음 시간 단계 상태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은 시간 단계 t = 1, t = 2, t = t에서 모든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 상태를 전이할 때 확률과 같다라는 뜻이 돼요. 이건 뭐냐면 앞에서 벌어졌던 모든 t-1까지 모든 상태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 돼요. 이 뜻은 결국은 시간 단계 t에서 상태에서 시간 단계 t+2 상태로 전이될 수 있는 확률은 오로지 그 앞에 있는 시간 단계, 즉 시간 단계 t에서의 상태값만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마코프 프로퍼티라는 것이죠. 이것은 러시아 수학자인 안드레이 마코프가 제안한 개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마코프 프로퍼티를 따르는 확률적인 프로세스가 바로 마코프 프로세스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E라는 상태가 있고 A라는 상태가 있을 때 A에서 어떤 상태에서 상태로 갈 때 확률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라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을 0.3이라고 했고, E라는 상태에서 A라는 상태로 전이될 확률이 0.7이라고 하게 되면 확률이기 때문에 모두 더하게 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 것이에요. 그래서 E에서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E에서 A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확률적으로 상태가 전이가 된다라는 것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 뭘 따르냐면은 마코프 프로퍼티를 따르는 것이 바로 마코프 프로세스가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E에서 A로 갈 수 있는 확률 0.7이라는 것은 이 E에 있는 상태가만 반영을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가 10번을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 다음에 A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건, 과거에 있던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그 E에서 A로 갈 수 있는 확률 0.7이라는 것은 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 현재 E에 있느냐만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마코프 프로퍼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이 마코프 프로세스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상태 A에서 상태 B로 전이가 되는데, 확률적으로 전이가 되는데, 이 마코프 프로퍼티, 즉 과거에 어떤 거가 있던 거는 나는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 상태만 반영을 해갖고 다음 상태로 이동한다라는 것이 바로 마코프 프로세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거는 마코프 프로세스인데 여기에 디시전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전트가 시간 단계 t에서 상태를 관측하게 되면 여기 시간 단계, 똑같은 시간 단계에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액션이라는 것이 바로 디시전이 되겠죠. 이 디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디시전에 따른 행동에 맞게 이 환경은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상태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때 사람이 개입해서 이 상태가 얼만큼 바람직한지에 대한 보상 함수를 만들어서 이 보상값을 에이전트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단계 ST+2를 관측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는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액션을 취하게 되겠죠. 디시전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환경은 이 행동에 맞게 다음 시간 단계 T+2가 되겠죠. T+2의 또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상태를 기반으로 이 보상값이 결정이 되고, 보상값을 다시 에이전트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저희는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시퀀스 또는 트레젝토리 또는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간 단계 제로에서 이 상태가 보여주게 되면 에이전트는 디시전을 하겠죠. 시간 단계 제로에서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가 나오면 여기 시간 단계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S1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보상값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는 S1에 대한 상태를 관측을 하고 여기에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환경은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 시간 단계, 이 다음 시간 단계 상태를 기반으로 보상값이 결정이 되는. 자, 그런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 상태가 되겠죠.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가 쭉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시퀀스라고 하고 트레젝토리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첨자를 좀 보셔야 돼요. 이 첨자라는 것이 시간 단계를 의미하는데 스테이트하고 액션은 같은 시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환경이 시간 단계 T에서의 상태를 보여주게 되면 에이전트는 그 시간 단계에서 상태를 목격하고 적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환경은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를 보여주고, 이 다음 시간 단계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보상함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마크오프 디시전 프로세스이고 절차인 거죠. 쭉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강화학습을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에 대한 방식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마크오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됩니다. MDP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에이전트가 행동을 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받는 즉각적인 보상값을 얘기해요. 그리고 골이라는 건 뭐냐면 에이전트가 에피소드를 다 수행하게 되면 매 시간 단계마다 받았던 리워드를 쭉 합한 것을 저희는 골 또는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밸류라는 건 뭐냐면 에이전트가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받았던 리턴 값을 우리는 밸류라고 해서 결국은 강화학습의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목표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고 이 골의 평균값인 밸류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에서의 목적 함수는 이 밸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밸류를 상태의 밸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상태 가치라고 하고, 또는 행동의 밸류, 그거를 우리는 행동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 가치를 맥시마이즈 하거나 또는 행동 가치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강화학습은 학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화학습으로 학습하는 학습 모델을 설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전에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 관점에서는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서는 이 환경 내에 어떤 종류의 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상태를 정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태에서 상태로 이동할 때, 전이할 때는 어떤 확률로 전이가 되는지를 사전에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했을 때 이 환경은 다음 시간 단계에서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 시간 단계에서 상태를 기반으로 에이전트한테 어떤 식으로 보상을 줄지에 대한 보상 함수를 설정하는 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는 강화학습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다 정의가 된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보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를 저희는 그리드 월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강화학습을 가지고 정확한 이 가장 최적의 패스를 통과하는 로봇을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먼저 에이전트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에이전트가 갈 수 있는 행동 셋은 위로 가거나 그다음에 오른쪽 가거나 왼쪽으로 아래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네 가지 행동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행동 셋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오른쪽 왼쪽으로 정의가 되고, 환경에서는 이제 스테이트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이트가 이 하나하나가 스테이트가 되는데, 이 스타트라고 하는 이 초기에 이 시작점의 스테이트가 있고, 파란색이라는 건 뭐냐면 엑싯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은 여기서는 이 엑싯 탈출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에 진입하게 되면 플러스 1이라는 보상값을 받고 탈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 진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값을 받고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회색에 있는 것은 일종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상태로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 로봇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회색은 이 상태가 될 수가 없어서 이 환경에서는 총 11가지의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스타트라고 하는 특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엑시트 상태가 있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엑시트 상태가 있는 상태가 정의가 됐고, 그 다음 이 경우에는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전이 확률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 로봇이 위쪽으로 가겠다고 결정해 버리면 그냥 이 상태로 가기 때문에 상태 전이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 좀 특수한 환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워드만, 이 보상함수만 정의가 되면 이 그리드 월드에서 모든 강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다 선결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옵티멀 팔러시를 찾는 것입니다. 이 옵티멀 팔러시 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특정한 상태에서 이 행동을 취했을 때 가장 높은 확률을 저희는 옵티멀 팔러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표가 되고, 이 찾아내는 방식이 바로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갖고 이 옵티멀 팔러시를 찾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옵티멀 팔러시라는 것을 가치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찾는 것을 저희는 밸류 베이스드 강화학습,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팔러시라는 것을 함수로 이용해서 직접 가장 최적을 찾는 것을 저희는 정책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저희가 가치 기반의 강화학습하고 그 다음에 정책 기반의 강화학습을 따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환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터미니스틱이라는 환경이 있고,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상태 S에서 시간 단계 T에서 시간 단계 T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했습니다. 특정한 행동을 취하게 되면 환경이라는 것이 그 다음 상태, 그 다음 시간 단계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 그 상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deterministic environment라고 합니다. 한편 또 하나의 환경은 스토캐스틱 환경인데요. 이건 에이전트가 시간 단계 T 상태에 있을 때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 시간 단계 상태는 환경이 이 확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S T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환경은 P1, S 프라임 T 플러스 1로 갈 수 있는 환경은 P2, S 더블 프라임 T 플러스 1로 갈 때는 P3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확률이기 때문에 이걸 더하게 되면 1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골목에 있을 때 여기 골목 안에 이렇게 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문을 여는 행동을 취할 수 있어요. 문을 여는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 상태는 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문을 열게 되면 얘는 그 다음 골목에 이 장면이 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세 갈래 길에 골목이 있다고 치게 되면 여기서 이 에이전트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을 때 다음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태가 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에이전트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문을 열고 나서 에이전트가 맞닥뜨리는 상태는 환경이 스토캐스틱하게 확률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1로 보낼 수도 있고, 1로 보낼 수도 있고, 1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학습한 바대로 행동을 취하는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다음 시간 단계에서의 상태는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스토캐스틱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간단한 이 강화학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 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이 있고요. 그래서 총 11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두 개는 이 exit이라는 환경이 됩니다. exit이라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exit을 하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1이라는 보상값을 받고 exit을 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보상값을 받고 exit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각 스테이트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이 가장 이 보상값 밸류를 맥시멈을 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느냐를 찾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정의해야 되는데 먼저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셋을 전후좌우로 갈 수 있다라고 정의했고요. 행동 셋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상태는 11개가 있죠. 11개는 있기 때문에 정의가 됐고 두 번째는 이 상태 전이 확률을 정의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디터미니스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이전트가 위로 가겠다고 결정해 버리면 이 상태로 그냥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상태 전이 확률은 디터미니스틱이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보상 함수를 정의하는 건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0.04를 했어요. 즉 어떤 거냐면 에이전트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즉각적인 보상은 마이너스 0.04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강화학습의 모든 문제는 정의가 된 겁니다. 이걸 풀게 되면 과연 이 모든 스테이트에서 만약에 에이전트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의 의사결정,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밸류를 높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화살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옵티멀 팔러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화살표에 여기에 만약 처해 있다면 위로 가는 것이 최상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맞닥뜨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가 계산된 것은 나중에 이제 여기가 MDP를 풀게 되면 이 화살표라는 팔러스가 결정이 될 텐데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무수히 많은 에피소드를 취해 봅니다. 에이전트가 이렇게 취해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취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취해 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취하고 나서 각 시간 단계마다 받았던 보상값을 쭉 합하고 마지막에 엑짓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보상값도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그 보상값의 가장 리턴 값을 여러 번 에피소드의 평균값인 value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화살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행동 셋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자가 어떤 식의 보상 함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갖고 전혀 다르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보상값 아까는 마이너스 0.04였죠. 그 대신에 제가 마이너스 0.04 대신에 보상값을 한 번 이동할 때마다 플러스 2라는 보상값을 줬다고 치면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나오는 이 화살표가 바로 옵티멀 팔러시가 되는데요. 즉 이 에이전트가 이 스테이트에 처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 자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보상값이 플러스 2라고 하는 굉장히 큰 보상값을 주게 되면 엑짓하게 될 때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갖고 엑짓하는 것보다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고 엑짓하는 것보다 이 플러스 2라는 보상값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최종적인 리턴 값의 이 밸류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행동셋이 있는 에이전트한테 보상값을 2를 주게 되면 계속 이 환경 내에서 머무르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로봇 청소기를 학습을 시킬 때 이 보상값을 이 도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보상값을 주게 되면 청소 모드처럼 계속 방안을 청소할 수 있도록 얘가 학습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상값을 마이너스 2로 주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페널티를 받고 엑시스하는 것보다 훨씬 페널티 보상값이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옵티멀 팔러시를 얻게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살표가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페널티를 갖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더 큰 페널티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엑싯이 있으면 무조건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저희가 로봇 청소기에서 충전 모드로 학습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이 되게 되면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도킹을 해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값을 마이너스 2를 주게 되면 충전 모드로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저희가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보상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다른 패턴으로 학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정리한 표가 되는데요.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크게 모델 프리가 있고 모델 베이스가 있습니다. 모델 프리는 에이전트가 환경이라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스크래치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최적의 팔러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모델 프리가 되고, 모델 베이스인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정확하게 100%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을 학습을 해서 이 환경을 쓸 수가 있고, 아니면은 환경의 정보를 줘서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 프리에는 크게 팔러스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밸류 베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베이스인 경우에는 이 모델을,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배워 나가서 환경을 인지하는, 환경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환경을 미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나 이런 경우에는 바둑이라는 환경을 미리 줘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팔러스 베이스에는 크게 이 팔러시 자체를 목적 함수를 만들어서 팔러시를 가지고 목적 함수를 만들어서 이 목적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맥시멈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이거는 액터 크리틱 방식인데요. 이 안에 액터라는 이 서브 모델이 있고 크리틱이라는 서브 모델이 있어서 액터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크리틱이라는 모델이 평가를 해갖고 이 평가를 가장 맥시멈을 할 수 있는 액터를 찾는 것이죠. 일종의 그래서 크리틱이라는 것이 목적 함수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QH나 A2C, A3C, 그 GA, DDPG라는 것이 전형적인 액터 크리틱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팔러스 기반이고, 그 밸류 베이스드에는 템포럴 디퍼런스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큐러닝이라는 방식과 쌀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몰테컬 방식은 에피소드를 다 하고 나야지만이 학습이 되는, 바둑이나 아니면은 게임과 같이 이겨냐 졌냐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몬테컬로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리처드 빌만이 만들었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은 여러 번의 반복적인 반복법을 통해 갖고 상태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팔러시를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 팔러스 베이스드의 강화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밸류 베이스드의 강화학습 두 개를 추가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밸류 베이스드의 강화학습하고 그 다음에 팔러스 베이스드의 강화학습은 다음에 해서 만들 동영상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